안녕하세요. 경준이 네이버 카페의 아담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수요와 공급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까지의 학습으로 수요와 공급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균형에 관한 사항, 잉여와 같은 각종 사회후생 변화, 그리고 수요와 공급 탄력성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 통제와 조세부과 등과 같은 충격으로 균형에서 얼마나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로 인해 변화하는 후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통제는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로 배울 수 있고요. 먼저 가격 상한제입니다. 이 가격 상한제는 최고 가격제라고도 하는데 용어의 가격 상한, 최고 가격이라고 해서 뭔가 높다는 인식으로 균형 가격보다 위에 설정하면 안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여기서 간혹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특징에서 가장 마지막에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된 가격이 최고 가격이라고 나오죠. 이처럼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서 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상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여 설정된 가격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임대료 상한제와 법정 이자율 등이 있겠죠. 돈을 빌리고 싶은데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이상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게 법으로 가격선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법정 최고 이자율이 24%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고도 있죠. 뭐 어쨌든 시사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의 검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이론을 배워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하는 제도라는 점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징을 하나씩 보시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게 되고 반면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이 정도로 설정이 되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여기까지인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배웠듯이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안정성, 즉 정확히 말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가격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균형 가격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데 가격 통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격에서는 여기까지 수요를 원하는데 실제로 공급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니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소비자 잉여를 배울 때 만약에 이 가격에 이 수량을 수요하고자 할 때는 소비자 잉여를 배울 때 소비자는 여기까지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 정도 양이 거래된다면 이 정도 수량에서 소비자는 이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격이 뛰게 되는 소위 말해 암시장이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 상한제 제도의 이면이 되는 것이죠. 분명 좋은 의도로 제도를 시행했는데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잉여를 한번 보시면 원래 균형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공급자 잉여는 이만큼의 삼각형이 공급자 잉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를 합한 부분만큼 총 사회적 잉여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만약 가격 통제로 이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된다면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A,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F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소비자 잉여가 A, B, C만큼이었고 공급자 잉여는 D, E, F만큼이었죠. 그런데 가격 통제로 인해 이렇게 거래량이 여기만큼 줄어들게 되면 기존에 누렸던 소비자 잉여의 C 부분이 날아가게 되고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해볼까요? 소비자 잉여가 C 부분이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죠. 하락함으로써 기존에 누리지 못한 그런 새로운 소비자들이 D만큼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D. 하지만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생산자는 이 가격 이상의 만큼을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DE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잃게 됩니다. 마이너스 D, 마이너스 E. 여기가 생산자 잉여가 잃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잃는 그런 D의 크기는 소비자 잉여의 추가분이 되는 것인데, 아까 설명했던 C와 E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날아가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 이게 총 사회적 잉여가 변화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ABC만큼이 소비자 잉여였고 DEF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는데, 가격 통제로 인해 이렇게 하락함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는 D만큼은 소비자 잉여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이제 F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CE만큼이 날아가게 되는 부분이 사회후생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자중손실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두 가지의 특징을 봤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선착순, 배급제, 과소품질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가격 상한제 혹은 최고 가격제는 절대 균형 가격보다 높은 곳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상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가격 상한제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 하한제에서는 가격 상한제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최저 가격제라고도 하고요. 이번에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최저임금제입니다. 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 균형임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이렇게 최저임금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격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비자발적 실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건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 하한을 걸어두는 제도라서 최저 가격제에서 거래되는 수량에서는 공급자는 이만큼만 최소한으로 수취하고자 하는데, 실제 가격은 너무 높게 형성되어서 이런 규제 가격보다 낮은 암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급자의 부담이 더 증가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가격 하한제에서도 실효성을 갖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 수준에서 최저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균형 가격은 여기였는데 현재 제한이 되는 최저 가격제는 이 수준이죠.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최저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야 가격 하한제의 효과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진도가 많기 때문에 가격 하한제는 일단 가격 상한제와 잘 비교하여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시경제학을 공부하시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될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함수를 생각해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탄력성은 독립변수가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독립변수가 되고 여기가 종속변수가 되는데, 이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를 혼동하여서 이렇게 수요가 변화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거꾸로 봐서 가격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냥 수요의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개념을 먼저 보면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즉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화하는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수요의 탄력성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의 법칙을 생각해 볼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과 수요량의 움직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서로 역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격이 1% 상승할 때 수요량이 3%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혹은 가격이 1% 하락할 때 수요량이 3%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수식으로 본다면 P분의 델타 P 분의 QX 분의 델타 QX, 이것을 풀어서 쓰면 P분의 델타 P분의 델타 QX 곱하기 QX분의 P 라고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쓰는 이유는 우리가 수요 함수의 수식을 단순화시켜서 보면 보통 이렇게 Q는 A-BP 라는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P 이런 형태로 풀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쓰게 되면 미분하기에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이 식을 Q에서 P로 미분한다고 한다면, 이 함수 형태를 미분한다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탄력성을 계산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물론 이건 가장 단순화되고 가장 쉬운 수식의 형태인데, 우선 가격 탄력성을 이것보다 이 밑에 수식을 더 많이 쓴다는 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수식을 쓰고 있습니다. 미분하기에도 편하고 탄력성을 측정하기에도 더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식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이런 수식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래프에서도 따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탄력성을 이런 수식을 통해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 함수가 나타내는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를 가정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점 한 점을 A, B, C, D, 그리고 이 점을 E, 여기가 원점이죠. 여기를 O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점에서의 여기에서의 탄력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수식의 오른쪽 부분부터 본다면, 이것부터 본다면 QX 수량은 바로 OD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요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D가 되고요. 그리고 가격은 여기까지가 가격이니까 가격은 O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X에서 P로 미분한 이 항목은 기울기의 역수가 됩니다. 왜 역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수식을 Q는 A-BP라고 예를 들었죠. 이것은 P로 봤을 때 P분의 1Q,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여기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qx에서 p를 미분하면 이 수식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qx에서 p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b가 도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은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기울기를 본다면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죠. 직선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서 5b분의 5a 이거나 c2분의 ac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c2분의 ac를 보겠습니다.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고 했으니 ac분의 c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항목에서 OD는 결국 C2랑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OD를 C2로 바꿔도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서 C2는 없어지고 마지막은 AC분의 OC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AC분의 OC 이게 분모가 되고 여기가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성을 보시면 결국 이것과 이것분의 길이는 이것분의 이것의 길이와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 A2분의 이 B도 결국 탄력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OD분의 DB도 결국 탄력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질문 중에 왜 여기가 탄력성이 1보다 작나요? 왜 여기가 1보다 큰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한다면 궁금증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여기서 왼쪽 그림은 극단적인 경우의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요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평의 경우는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 이것은 완전 탄력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탄력성이 1인 경우고 이것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위 탄력적인 곡선은 이것은 직각쌍곡선의 형태로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도 이것은 단위 탄력적이고 탄력성이 1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탄력성이 1인 경우보다 이걸 지우고 탄력성이 1인 경우보다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 이것은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의 그런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탄력성이 이렇게 1보다 완만하게 된다면 이것은 탄력적인 그런 수요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탄력성이 1인 수요 곡선이라면 이렇게 가격을 내려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영역이 면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총 지출의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탄력적인 경우라면 가격을 내렸을 때 늘어나는 수요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면적보다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게 되면 수요자의 총지출은 증가하게 되고 해당 총지출은 곧 기업의 총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탄력적인 수요 곡선을 갖는다면 가격을 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만약 이런 경우라면
수요 고수는 가파른 형태가 되고, 이때 가격을 내리게 된다면 이렇게 가격의 하락분보다 수요량의 증가분이 더 작기 때문에 수요량의 증가는 가격분보다 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즉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 올리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이건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데,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가끔 객관식 문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재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어차피 이 상품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 대체재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순간 수요량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물건이 가격이 인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에서 나중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에 비해 개인의 소비 생활에 있어 더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경제 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또 시장에 대한 정의를 좁게 할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을 크게 정의를 하여서 탄산음료 시장의 콜라, 환타, 사이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탄산음료를 하나의 시장으로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보다 시장을 좁게 정의하여서 각각의 탄산음료를 따로따로 정의를 한다면 그만큼 대체재가 많아지기 때문에 콜라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게 되더라도 환타나 사이다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콜라에 대한 수요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고, 이는 곧 탄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기간이 길수록 대체재가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탄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외에도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념 또한 독립 변수가 변할 때 종속 변수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계산할 때 적합한 개념입니다. 아까 가격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변화로 인해서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 제품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특정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보는 개념이거든요. 먼저 소득의 탄력성은 제법 쉽습니다. 내가 소득을 얻었을 때 특정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알아볼 때 그런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이때 소득 탄력성이 얼마냐에 따라 해당 재화의 성질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만약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이것은 정상재가 되고,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한다면 이것은 열등재가 됩니다. 소득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처럼 1보다 크고 작은지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다면, 즉 양수라면 정상재가 되고 0보다 작으면 열등재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정상재 중에서도 사치재가 됩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만약 X재와 Y재로 예를 들어 본다면 Y재의 가격이 변화할 때 X재의 수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즉 다른 재와의 연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제법 설명력이 있겠죠. 지난 강의에서도 콜라와 사이다를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콜라의 수요량을 고려한다고 할 때 가격이 사이다의 가격이 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만약 사이다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사이다가 콜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사이다를 대신하여 YG를 사이다로 본다면 이렇게 사이다의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걸 지우고 이렇게 사이다의 가격이 올랐을 때 XJ를 이렇게 콜라로 본다면 사이다에 비해서 사이다가 콜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졌기 때문에 사이다를 대신해서 콜라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콜라와 사이다는 서로 대체제가 될 수 있겠죠. 이때 수식으로 볼 때 사이다의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은 증가했으니까 분모와 분자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죠. 즉 이때 수요의 교착 탄력성은 0보다 큰 양수값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대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과 실처럼 보완제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 이번에는 YJ를 바늘로 두고 XJ를 실로 둔다면 이때 바늘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바늘이라는 재화는 당연히 수요량이 줄어들겠지만 바늘과 실을 함께 구매할 때 이렇게 함께 구매하는 실의 수요량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이것은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즉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0보다 작게 되고 보완제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그런 재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탄력성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깊게 파고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개념과 부호 그리고 각종 재화의 특성을 잘 고려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급의 탄력성은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마찬가지로 만약 상품의 가격 변화 정도보다 해당 상품의 공급량의 변화가 더 크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큰 것이고 탄력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비탄력적인 경우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임의로 우상향을 향해 공급 곡선을 그렸는데 만약 여기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완전 비탄력적, 즉 공급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렇게 수평이 된다면 이건 수평이 아닌데 이렇게 수평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 이것은 완전 탄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래프처럼 이런 공급 곡선처럼 원점에서 공급 곡선이 출발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조건 공급의 탄력성이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수치가 탄력성이 왜 1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급 탄력성이 1을 갖는 경우보다 가파르게 된다면 공급 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로서 농산물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고 공급 곡선이 1인 경우보다 완만하다면 탄력적인 경우로서 공산품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설명할 때 알파벳 ABCD를 넣으면서 설명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급의 탄력성에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만약 공급 곡선이 수직축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수직축을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의 공급 곡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이 A, 여기가 D, 이것은 그대로 원점은 O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급 곡선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은 여기 5점이고 지금 공급 곡선은 가격축, 즉 수직축을 통과하는 형태의
지금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처럼 이 수식을 잘 활용해야겠죠. 여기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은 기울기의 역수라고 했고, 이것은 해당 점에서 나타나는 공급량 그리고 가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여기 B점에서 기울기를 본다면 그림이 좀 복잡한데, 여기 DC분의 BC가 되겠죠. 이것의 역수를 취한다면 BC분의 DC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기 첫 번째 항목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량은, 이 공급량을 본다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지금 이 B라는 점의 공급 곡선상에서 이 B라는 점의 수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OC만큼이 해당 점의 공급량이 되겠죠. 그래서 OC이고, 그리고 가격은 여기까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BC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BC는 없어지게 되고 남는 것은 OC분의 DC가 되겠죠. 여기서 잘 보시면 OC분의 DC, 즉 이것을 1이라고 하고 이것을 2라고 했을 때 OC는 이것만큼의 길이가 OC가 되고, D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DC가 되겠죠. 그럼 한눈에 봐도 OC보다는 DC가 더 길죠. 즉 분모의 값보다 분자의 값이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공급 곡선이 수직축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것은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보다 큰 경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급의 탄력성을 볼 때 분모는 원점과의 거리라고 볼 수 있고, 분자는 공급 곡선이 끝에 닿는 부분과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계산을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에 공급 곡선이 수직축이 아니라 수평축을 지나게 된다면, 즉 수량축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만약 이 점을 계산을 할 때 제가 분모는 원점과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자는 공급 곡선이 끝에 닿는 부분과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것이 1이고 이렇게 분자가 2라고 한다면 원점과의 닿는 거리가 1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급 곡선이 끝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2라고 한다면 얼핏 봐도 이것은 분모의 값이 더 크게 나오겠죠. 한눈에 봐도 분모가 더 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축을 통과할 때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축을 통과할 때는 1보다 작은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공급 탄력성이 무조건 1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원리를 보신다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만약 이 점을 계산해 본다면 분모는 원점과의 거리, 그리고 분자는 공급 곡선이 끝에 닿는 부분과의 거리. 지금은 원점과 공급 곡선이 끝에 닿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가 서로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공급 곡선의 탄력성은 무조건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에는 제법 연습이 필요하니 복습을 충분하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마찬가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존재합니다. 먼저 상품의 성격입니다. 만약 상품을 저장하기에도 용이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다면 공급의 탄력성은 커지게 됩니다. 만약 가격이 올랐다면 공급자는 상품의 공급량을 늘리기로 결정하겠지만 만약 물건이 다 팔리지 않는다면 분명 손해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을 쉽게 저장할 수 있고 추후에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물건을 다 팔지 않는다고 해도 저장을 해둔 다음 미래에 다시 팔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산 비용입니다. 생산 비용이 낮아야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상품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용이 높다면 생산량을 섣불리 증가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수준이 향상된다면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데도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고, 이는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생산 비용이 낮으면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고 했죠. 또한 기간에 고려되는 사항도 결국 마찬가지 이유인데, 지금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생산비가 높게 책정되더라도 장기에는 그를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커집니다. 기간은 상대적으로 외우기도 쉽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은 모두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조세 부과를 통해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부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게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단위당 조세와 시장에서 거래된 수량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의 정가와 조세의 귀착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그냥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세 정가는 조세를 부과받은 경제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부담을 이전시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공급자가 조세를 부과받았다면 상품의 조세 부과분만큼 가격을 올려서 일부 혹은 전체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조세의 귀착은 조세 부담이 특정 경제 주체에게 귀속되는 현상입니다. 즉 조세 정가는 명목상으로만 누구에게 조세가 부과되었다는 반면에 조세의 귀착은 이제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상향의 공급 곡선이 상승하여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크기는 이 정도 크기가 되겠죠. 이렇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는 크기는 상품 한 단위당 이 화살표만큼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비용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급자들은 조세만큼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급 곡선이 이만큼 이동했으니 균형은 이렇게 여기로 이동하여 시장 균형은 이 점에서 새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균형 수량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원래 이 수량에서는 공급자가 이만큼의 가격을 수취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만큼의 조세가 부과된 것이니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여기인데 공급자는 조세 부과를 조세 크기만큼 제한 PT만큼의 가격을 수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 정부는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는데 조세의 귀착이 공급자에게만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균형 가격은 여기였죠. 그리고 조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거래는 가격은 여기가 되겠고 그리고 공급자는 이만큼 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실제로 이 가격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고 공급자는 이만큼 받게 되겠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크기가 각각 이만큼 되는 것입니다. C 부분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부담분이고, 그리고 P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의 부담분입니다. 즉 일반적인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균형을 이루는 시장의 그래프에서는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에게 일부를 전가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반대의 경우는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된 경우를 결론을 내본다면 조세 부과 전의 균형 조건은 이렇게 수요 가격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고, 그리고 공급 가격이 시장 가격과 동일하여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같았고, 시장의 균형 또한 이렇게 같은 수량에서 균형 수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수요자는 조세를 부과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을 그대로 인식하는 반면에 공급자는 조세가 부과된 가격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공급자가 수취하게 되는 가격은 이렇게 세금을 제한 부분만큼 본인의 수취 가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균형 거래량은 여기서 아까 전에는 이게 균형 거래량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납세 의무자가 바뀌게 된다면 실제 조세 부담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 정부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조세를 설명하면서 생산자, 소비자라고 한 부분은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수요와 소비 등 이런 개념들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 제가 방금까지 생산자, 소비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의도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이어가 본다면 이제 정부가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세가 부과되고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조세의 크기는 이만큼이 조세의 크기가 되겠죠. 여기서 수요자가 지불하게 될 가격은 이렇게 지우고, 수요자가 지불하게 될 가격은 여기가 되고, 그리고 공급자가 수취하게 될 가격은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각형은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조세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동일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가지게 되는 시장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나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나 법에서 정한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바뀌어도 실제 서로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조세 부담은 법에서 조세를 누구에게 부과하게 되는지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단지 표면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프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정도의 크기만큼 조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수요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이만큼의 크기를 공급자에게 부담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크기만큼 공급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나 공급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에나 수요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에나 둘 다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조세를 부담합니다. 각각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부담 비율은 수요자에게 부과할 때나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나 둘 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조세를 부과할 때 수요의 탄력성이나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각각의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을 때 만약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뜬다면 조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에게 조세를 이만큼 부과하게 된다면 공급자는 겨우 이만큼만 부과하게 되는데 수요자는 공급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이 약간 작은데 공급자는 이 부분만 부담을 하는 것이고 수요자는 이 정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가 더 많은 부분의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경우라서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전에 비해 공급자는 수요자에 비해서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수요자가 부과하게 되는 조세 부담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세의 부담분입니다. 여기서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든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든 탄력적인 경우보다 비탄력적인 경우에 조세를 더 많이 부과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공식을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적인 부담 비율로서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조세를 부과할 때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격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값을 나타내고 분자가 지불 가격의 상승분, 즉 수요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분모는 수치 가격의 하락분,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분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공식으로 설명을 해볼 때 아까처럼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적인 부담 비율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불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즉 상대적으로 수요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전 그래프에서처럼 이 공급, 수요라고 볼 때 조세가 부과된다면 공급자는 이 정도의 조세를 부담하는 반면에 수요자는 이 정도 크기만큼 상대적으로 조세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가 상대적인 부담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서 탄력성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부분도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각각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으니 전부 꼼꼼히 복습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